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3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그 이용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 그리고 연체 6개월 유예 등의 조항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오직 임차인과 영세 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최단 기간 안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쟁들이 계약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조정 절차나 소송을 통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 4편의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마련된 조정 절차나 소송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차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4-1강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급명령, 또 세 번째 강의에서는 민사조정제도,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시리즈 강의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개요와 조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 네 번째는 조정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정의 성립, 일곱 번째는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는 지금 현재 전국의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개요와 조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서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분쟁 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정 성립 시에는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쟁과 주택 분쟁이 거의 동일한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분쟁사항을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 조정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두 번째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또 세 번째는 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네 번째는 임차주택의 수선 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다섯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여섯 번째는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 일곱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여덟 번째는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한 분쟁, 아홉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열 번째는 기타 5항에서 9항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이러한 10가지의 분쟁사항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장소를 보시면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LH 및 한국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나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 구성을 보시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5 내지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를 보시면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서 만원 내지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되면 수수료가 면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정 신청이 각하됐거나 취하 시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당연히 환불을 해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조정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요약도를 통해서 알기 쉽게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서 조정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겠죠. 조정 신청을 받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서를 송부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별도의 액션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정 절차를 거절할 경우에는 바로 신청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락을 하게 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면 조사나 심의,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 조정 신청이 부정한 목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조정 신청이라면 조정안이 작성이 되겠죠. 조사나 심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작성이 되고 이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 불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수락을 한다. 그러면은 조정이 성립이 돼서 조정서가 작성이 되고 그 조정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판결을 받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집행권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종결이 돼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5번째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조정 흐름도에 따라서 그 첫 번째로 조정 신청을 보시겠습니다. 조정 신청을 보시면 분쟁 당사자는 분쟁 사항이 조정 대상에 해당이 되면 조정 대상 10가지가 있었죠. 이 조정 대상에 해당이 되면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는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 조정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신청 각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했는데 일정한 사유가 되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그 사유 6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사항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법원에 이미 조정신청을 해놓은 경우.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조정신청된 경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네 번째는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다섯 번째 중요하죠.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조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내게 되면 조정위원장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부하게 되고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줘야 그때부터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피신청인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을 해놓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각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신청이 각하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조정이 개시가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개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를 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즉시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이 일단 조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 절차 네 번째입니다. 조사 및 심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겠죠. 또 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 목적이 불순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을 때 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이 7일이 아니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그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성립됐을 때는 조정위원장은 조정안 내용을 조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7번째로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조정안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또 나아가서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 권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놨으면 그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없이도 이 조정서 정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주택 및 상가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실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6개 도시, 또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되다 보니까 분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한국감정원 전국에 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최근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격적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과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그 이용 절차나 조정 과정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그리고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